단조로운 기계음이 고요를 갈랐다. 아니, 어쩌면 그 소리는 한지우의 머릿속에서만 울리는 환청일지도 몰랐다. 그는 마른 세수를 하며 까끌해진 뺨을 문질렀다. 눈앞의 모니터에 떠오른 그래프는 더 이상 생명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 사망시간 오전 3시 17분. 또 하나의 죽음이었다. 서울의 밤은 그렇게 수많은 사연들을 삼키며 밝아오곤 했다. 한지우, 32의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의사. 그에게 삶과 죽음은 매일같이 반복되는, 그래서 이제는 무뎌질 대로 무뎌진 일상의 한 페이지에 불과했다. 한때는 총명하게 빛났을 눈은 깊은 다크서클에 묻혀 있었고, 감정을 드러내는 법을 잊은 듯한 표정은 늘 무채색이었다. 동료들은 그를 유능하지만 차가운 의사라고 평했다. 그는 그 평가에 굳이 반박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 차가움은 십수년 전 빗길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한꺼번에 잃은 그날 이후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둘러친 갑옷 같은 것일지도 몰랐다. 응급실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새벽 공기는 아직 차가웠고 도시의 소음은 잠들지 않은 채 희미하게 울려 퍼졌다. 텅 빈 오피스텔은 그의 고립감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냉장고에서 생수 한 병을 꺼내 마시는 것으로 허기를 달랬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지우의 눈에는 그저 수많은 점들의 무의미한 반짝임일 뿐이었다. 잠들지 못하는 밤이 또 시작될 터였다. 지우야, 너 또 밤샌 거냐? 다음 날 아침 커피 자판기 앞에서 만난 동료이자 유일한 친구인 박선우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지우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러다 너 먼저 쓰러지겠다. 환자 살리는 것도 좋지만 내 몸부터 챙겨야지. 선우의 말은 늘 옳았지만 지우에게는 와닿지 않았다. 그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자신을 극한으로 몰아붙이고 있었다. 어쩌면 그것은 삶의 무의미함으로부터 도피하려는 그만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날 오후 응급실은 유난히 분주했다. 연쇄 추돌 사고로 부상자들이 한꺼번에 밀려들었다. 지우는 기계처럼 움직였다. 지시하고 처치하고 또 지시했다. 몇 시간을 그렇게 보냈을까? 마지막 환자의 봉합을 끝내고 마스크를 벗었을 때 갑자기 세상이 빙글 도는 듯한 현기증과 함께 눈앞이 캄캄해졌다. 짧은 신음과 함께 그의 몸이 힘없이 바닥으로 쓰러졌다. 선우의 다급한 외침이 멀어져 갔다. 한지우, 정신 차려! 까무룩 꺼져가던 의식의 저편에서 지우는 기묘한 평온함을 느꼈다. 몸이 한없이 가벼워지며 응급실 천장을 뚫고 밤하늘로 떠오르는 듯했다. 아래로는 자신이 누워있는 모습과 다급하게 움직이는 동료들이 보였다. 이상하게도 두려움은 없었다. 그는 부드러운 빛에 이끌리듯 어디론가 하염없이 흘러갔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광경이었다. 수많은 별들이 노래하는 듯했고 장엄하면서도 감미로운 음악이 온 세상을 감싸는 듯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 그를 완전히 감쌌다. 그 빛 속에서 그는 살아오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절대적인 평화와 사랑을 느꼈다. 마치 우주의 모든 지혜와 연결된 듯한 충만함. 어린 시절 사고로 돌아가신 부모님의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원망도 슬픔도 아니었다. 그저 따뜻한 이해와 용서 그리고 깊은 위안만이 가슴을 채웠다. 그때 형언할 수 없는 존재가 그에게 다가왔다. 명확한 형태는 없었지만 지혜롭고 자애로운 기운이 느껴졌다. 존재는 직접 말을 건네지 않았지만 그의 의식 속으로 강렬한 메시지가 흘러들어왔다. 아직 너의 시간이 아니다. 돌아가서 내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 그 메시지와 함께 지우는 다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이 평화와 사랑 속에 영원히 머물고 싶었다. 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힘이 그를 현실로 잡아당겼다. 제세동기 준비해! 차지! 돌아왔어. 바이탈 사인 안정되고 있어. 선우의 다급한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눈을 떴을 때 지우는 익숙한 응급실 천장을 보고 있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자신이 심정지로 쓰러졌고 동료들의 응급처치로 겨우 살아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방금 전까지 경험했던 비현실적인 기억들로 가득 차 있었다. 지우야, 괜찮아?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선우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이 본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현실인지 환각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다만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분노와 혼란이 치밀어 올랐다. 왜 돌아와야 했는가? 그 평화로운 곳에 머물고 싶었는데. 며칠 후 지우는 병가를 마치고 응급실로 복귀했다. 몸은 회복되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폭풍 속이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불면증은 더욱 심해졌다.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게 뻔했다. 그는 더욱더 자신의 내면으로 숨어들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져 있었다. 이전처럼 환자를 차갑고 기계적으로 대하기가 어려워졌다. 죽음을 앞둔 노인의 메마른 손에서, 아이를 잃고 오열하는 젊은 부부의 눈물에서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당혹스러웠지만 외면할 수도 없었다. 자신도 모르게 환자의 어깨를 다독이거나 서툰 위로의 말을 건네는 일이 생겼다. 그런 자신이 낯설었다. 선우는 지우의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어느 날 퇴근 후 허름한 술집에서 마주 앉았을 때 선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지우야, 너 쓰러진 날 이후로 뭔가 좀 달라진 것 같다. 혹시 무슨 일 있었어? 지우는 한참을 망설였다. 하지만 선우의 진심 어린 눈빛에 그는 용기를 내어 조금씩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빛으로 가득했던 공간, 형언할 수 없는 평화, 그리고 알 수 없는 존재로부터 받은 메시지까지. 선우는 그의 말을 묵묵히 들어주었다. 다 듣고 난 선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다. 나는 내가 본 게 뭔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네가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한 건 분명해 보여. 그게 내게 어떤 의미인지는 너 스스로 찾아야겠지만 혼자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내가 있잖아. 선우의 따뜻한 말에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인간적인 온기였다. 그 후로도 지우의 내면적 방황은 계속되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몰래 심리학이나 철학, 종교 관련 서적들을 찾아 읽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주말 그는 무작정 서울 근교의 한 산사를 찾아갔다.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다. 고즈넉한 산길을 따라 올라간 작은 암자에서 그는 인자한 미소를 띤 노승 해명 스님과 마주쳤다. 스님이 건네는 따뜻한 차 한 잔에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놓았다. 임사체험의 기억, 혼란스러운 감정들,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까지. 해명 스님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듣고 있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의원님께서 보신 것이 꿈이든 생시든 그것이 그대 마음에 이토록 큰 파문을 일으켰다면 어찌 의미가 없다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지요. 어둠이 깊을수록 작은 별빛도 더욱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스님의 말은 마치 안개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만난 것처럼 지우의 마음에 와닿았다. 그는 스님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그 후로도 그는 종종 산사를 찾아 스님과 대화를 나누거나 조용히 명상을 하며 마음을 다스리곤 했다. 응급실에서의 일상도 조금씩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매일같이 죽음과 마주했지만 이제 그 죽음은 단순한 생명 현상의 끝이 아니었다. 한 사람의 삶이 담긴 무게였고 남은 이들의 슬픔이었다. 그는 환자들에게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조금 더 진심으로 다가가려 노력했다. 그의 눈빛과 말투에서 차가움 대신 따뜻함이 묻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밤 응급실 문이 다급하게 열리며 피투성이가 된 어린아이가 실려 들어왔다. 교통사고였다. 아이의 모습, 절규하는 젊은 부부, 빗소리까지. 그 순간 십수년 전 자신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던 그날의 끔찍한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지우의 머릿속을 덮쳤다. 손이 떨리고 숨이 막혔다. 극도의 공포와 무력감이 온몸을 뻗어매는 듯했다. 이대로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안 돼! 안 돼! 그때 그의 뇌리에 임사체험에서 느꼈던 강렬한 빛과 사랑, 그리고 내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 아이를 포기하면 나는 영원히 과거의 어둠 속에 갇히게 될 거야.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작은 손을 꽉 잡았다. 그리고 속으로 외쳤다. 나는 도망치지 않아. 이 아이는 살아야 해. 그 순간 지우의 눈빛이 달라졌다. 공포는 사라지고 한 생명을 살리려는 의사의 절박함과 뜨거운 인간애만이 남았다. 그는 동료들에게 침착하게 지시를 내리며 아이를 살리기 위한 사투를 시작했다. 수술실의 불빛 아래
그의 모든 신경은 오직 아이에게로만 향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의료 행위가 아니었다. 과거의 자신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한 인간의 처절한 투쟁이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아이는 기적적으로 위기를 넘겼다. 수술실 문을 나서는 지우의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그의 마음은 전에 없던 깊은 평온함과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삶의 의미가 어쩌면 이 치열한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작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그 순간에 있었음을. 아이를 살림으로써 그는 과거의 자신과 화해했고 깊은 트라우마로부터 한 걸음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그 후로 몇 달이 흘렀다. 한지우는 여전히 서울의 대형 병원 응급실 의사로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예전의 그 냉소적이고 고립된 의사가 아니었다. 그의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자리 잡았고 환자와 동료들을 대하는 태도에는 따뜻함이 넘쳤다. 그는 이제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기보다는 남은 이들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건네고 생명의 소중함을 함께 되새겼다. 박선우는 그런 지우를 보며 진심으로 기뻐했다. 지우야, 너는 예전부터 좋은 의사였어. 다만 그걸 표현하는 법을 몰랐을 뿐이지. 그의 말처럼 지우는 자신의 안에 숨겨져 있던 따뜻함을 발견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은 강연을 하기도 하고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익명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려 용기를 주기도 했다. 해명 스님을 가끔 찾아가 차를 마시며 마음을 다스리고 삶의 지혜를 구하는 것도 그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다. 그의 오피스텔 창가에는 이제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고 그는 아침마다 그 초록색 작은 생명에게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다. 한지우는 삶의 모든 답을 찾은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세상은 혼란스럽고 응급실에서의 하루하루는 고단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알고 있었다. 삶의 의미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자신이 하는 선택 속에, 타인과 나누는 온기 속에, 그리고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 과정 자체에 있다는 것을. 그의 영적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여정 속에서 자신만의 의미를 계속해서 찾아나갈 것이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더 이상 무의미한 점들의 반짝임이 아니었다. 그 하나하나의 불빛 속에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이 숨쉬고 있음을 그는 이제 가슴으로 느끼고 있었다.